오늘은 QS 대표이신 이영주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영주입니다. 네. 일단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누구나 이제 부자가 되고자 노력하면 부자가 될 수 있다라는 어떤 네. 그 믿음을 갖고 네. 살죠. 네, 근데 그렇죠. 현실적으로 그게 네.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네. 갈수록 더 가난한 사람은 가난해질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네. 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나요? 뭐 꼭 제가 말씀드리지 않다 하더라도 이미 우리가 사회적으로 체감하고 있는 부분, 과거에서는 개천에서 용이 난다라는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네. 개천에서 열심히 공부하면 용이 됐죠. 근데 이제 점점 그런 것이 어려워지고 있고요. 이 자본시장, 또 금융시장에서도 그런 것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단적인 사례를 보면 혹시 그 라임이나 옵티머스, 뭐 DLS, DLF 이런 사태들이 최근에 금융사고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 사고들을 보면 대다수가 관심받는 게 뭐냐면 그 사고의 원인에 대해 집중해요. 이게 왜 일어나느냐, 뭐 관리를 못했다, 판매가 부실했다 이런 것에 대해 집중하지만 네. 제가 거기서 본 관심은 그게 아니라 그거였어요. 금융사고가 발생해서 수천억, 1조에 가까운 돈을 손실을 봤다는 거죠. 일반인들이. 그 정말 서민들이 쌈짓돈을 날리신 건데 그 돈이 어디 갔을까라는 거예요. 그 돈이 사라진 게 아니거든요. 어딘가에는 가 있을 것인데 알고 보니까 그것이 결국은 더 부자들의 호주머니로 이전되어 있었다. 제가 책에서 말씀드린 것이 그런 내용이거든요. 돈은 사라지지 않는다. 이전될 뿐이다. 어디론가 가는데 그 흐름을 보니까 결국은 부익부가 가중되고 있고 서민들은 잘 모르는 상태에서 어설프게 투자한 것이 결과적으로는 부자들을 더 부자로 만들어주는 결론으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가요? 우리가 부자가 되려고 막 노력을 하잖아요. 네. 뭐 그것이 열심히 일을 하는 것이든 아니면 네. 뭐 투자를 하든 네. 그렇게 노력을 할수록 돈을 더 잃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네. 열심히 노력해서 어설프게 노력하는 만큼 잃는 거죠. 하려면 제대로 하든가. 아,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제대로 못한다. 이게 그렇죠. 전제가 되는 거군요. 네. 오늘 제가 말씀드릴 그 주제에 그런 것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저도 그 자녀를 키우는 학부형인데 그런 게 있습니다. 자녀가 학원을 가서 공부를 열심히 해요. 네. 그런데 얘가 열심히 해가지고 좋은 대학을 가서 정말 탑 클래스에 있는 대학을 가서 전공을 해서 대학을 가면 그나마 직장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어느 학부모나 우리 애가 더 잘 되길 바라면서 수많은 사교육비를 지출하거든요. 근데 사실 옛날에는 교육비를 지출한 만큼 조금 더 좋은 대학을 가고 조금 더 좋은 대학을 가는 만큼 또 조금 더 나은 직장을 갔죠. 근데 지금은 그런 게 아니라 거의 대다수의 학생들이 사교육비를 지출하지만 대부분 본인의 전공, 본인의 학력과는 관계없는 인생을 살게 돼요. 그것이 그렇죠. 결과적으로 빈익빈이 심화되는 것이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자기가 노력하고 배운 것, 네. 돈을 쓴 것을 가지고 다시 돈을 얻어내지를 못하고 있으니까. 맞습니다. 효용성이 떨어지는 거죠. 네, 그렇군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해봐야 네. 부잣집의 노비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 나오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지만 그 직장이라는 것이 결과적으로 이미 자본을 갖춘 사람들의 직장, 그들의 일터일 뿐이지 나는 열심히 노력해서 그들의 배를 불려주고 있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러면 그 얘기는 우리가 아무리 어떤 노력을 한다 해도 네. 일단 기본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자본이 없다면 네. 부자로 태어나지 않았다면 네. 아무 노력이 없다는 얘기인가요? 좀 아무런 그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건가요? 뭐 좀 슬픈 얘기지만 제가 책에다 그렇게 썼어요. 부자가 되려면 지금 부자여야 한다. 그게 좀 현실적인데 좀 현실적으로 우리가 인지하고 가자는 거죠. 이제 희망고문 하지 말고 어차피 안 되는데 자꾸 될 것이다라고 하면서 될 줄 알았는데 결국은 나중에 다 가지는 거 뺏기지 말고 현실을 인지하면 이미 사실상 지금 돈을 갖고 있지 않으면 힘들다는 겁니다. 이번에 코로나 사태도 보셨지만 부동산 가격, 주식 가격은 폭등했어요. 그렇죠. 근데 그거는 뭐냐면 주식에 투자할 만큼 자본이 있거나 이미 좋은 지역의 부동산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자산이 2배, 3배씩 뛰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걸 하지 못하는 수많은 서민들은 더 어려워지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 기업을 봐도요. 이제 뭐 저도 이제 연금 은퇴 상담을 하다 보니까 퇴직하신 분들이 퇴직하고 나서 뭘 할까 고민하세요. 근데 제가 말씀드려요. 사업에서 성공하려면 자격증이나 기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데 그거보다 더 필요한 것이 이제는 자본이다. 오죽하면 우리 사회의 지금 기업들을 보시면 기업들의 가장 큰 이슈가 기술 개발이 아니고 M&A잖아요. 기술 개발은 배고픈 사람들이 하는 것이고 배고픈 사람이 열심히 기술 개발을 해놓으면 자본력을 가진 기업들이 그 기업을
사는 거예요. 지금 뭐 대형 그 뭐죠? 그 플랫폼 기업들 보면 그런 식으로 계속 그렇습니다. 늘려나가고 있죠. 네. 이게 과거에는 기술력으로 사업을 키웠다는 거예요. 근데 더 이상 그런 사회가 아니고 돈을 가진 기업이 기술력이 가진 기업을 인수하는. 우리가 이제 지금 우리도 유튜브 채널을 보고 계시겠지만 유튜브가 구글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구글이 만든 게 아닙니다. 구글이 산 거예요. 세계 여행 가시면 구글 지도 보시는데 구글 지도 구글이 만든 게 아니에요. 구글이 M&A 한 거죠. 결과적으로 지금 대기업들은 어떻게 하면 더 좋은 기술을 가진 기업들을 M&A 할 것인가가 목적이 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자본이 부족하다면 한계가 있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슬프지만. 근데 과거에는 네. 그래도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 뭐 아메리칸 드림이라는 말도 있었고요. 네. 그 다음에 그 열심히 노력하면 어쨌든 네. 뭐 큰 부자는 안 돼도 네. 뭐 적당한 부자는 된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네. 그런 말들이 이제는 더 이상 통용이 안 되는 건가요? 지금도 물론 그건 가능하죠. 근데 과거에 비해서 훨씬 그런 길들이 좁아지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어떻게 그렇게 되고 있나 보니까 이미 내가 기술력, 내가 실력으로 갈 수 있는 시장을 누군가가 이미 돈으로 점령하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결론적으로 돈의 힘을 가져야 된다. 이게 이제 저의 핵심. 근데 그렇지만 제가 이제 돈이 없어요. 네. 돈이 없는 상태에서 그렇게 되고자 할 수 있는, 그래서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이제 좀 안타깝지만 그렇게 해서 열심히 공부해서 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공부 잘하는 친구들이 이제 의대 법대를 가잖아요. 네. 그죠? 근데 의대 법대 가서도 우리 아버지가 의사면 내가 병원을 물려받을 수 있는 거지만 가면 월급쟁이 의사가 되고. 월급쟁이 의사가 되는 겁니다. 뭐 그런 게 점점 길이 접어지고 있는 게 우리가 뭐 이런 거 가지고 자꾸 뭐 너무 부정적이다라고 얘기하시는데 시대가 그런 걸 인정하고 우리가 거기서 어떻게 살아나가야 될지를 고민해 볼 필요가 된 시기가 된 거죠. 그러면 그 말씀은 우리가 이룰 수 없는 것을 위해서 막 내 체력과 정력과 능력과 모든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네. 내가 하는 그 한계선을 적당히 인정하고 그거에 맞춰서 살아야 된다, 이 말씀인 건가요? 제가 책의 마지막 부분에 그런 내용 썼어요. 내가 만약에 내가 투자하거나 성공해서 할 수 없다면 내 있는 걸 가지고 이 세상을 충분히 즐기다 가라. 충분히 즐기다, 왜냐면 돈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니까 충분히 내가 번 돈으로 이 세상을 즐기며 살 수 있는데 어설프게 뭘 좀 더 가지려고 하는 것이 결론적으로는 내가 부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나는 가난해지고 내가 잃어버린 돈이 전부 다 부자의 호주머니로 가는 상황들이 너무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거죠. 네. 그 말씀을 들으니까 예전에 홍성국 대표님의 그 수축사회 네. 그 책 가지고 한번 인터뷰한 적이 있는데 그때 그 대표님도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그 수축사회가 되면은 자족하는 마음을 가져야 인생이 편안해진다. 맞습니다. 네. 그런데 어쨌건 지금 부의 양극화라는 것이 큰 화두가 되기 때문에 네. 뭐 미국도 그렇고요. 네. 한국도 그렇고 뭔가 이 양극화된 거를 해소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예, 뭐 부자세를 물린다든지 네. 아니면은 뭐 부동산에다가 뭐 세금을 크게 물린다든지 뭐 네. 여러 가지 형태로 시도를 하고 있는데 네. 이러한 시도가 성공하지 않을 거라고 보시는 건가요? 뭐 이미 우리 사회에서 하고 있는 수많은 시도들이 뭐 실패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굉장히 안 좋은 결론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과거에 뭐 수많은 정책들을 써왔지만 이런 원인들에 있어서 제가 딱 한 단어로 알려드릴게요. 왜 우리 사회가 점점 이렇게 살기 힘들어 갈까? 물론 정치인들이나 대통령이 더 많은 좋은 정책을 만들고 계시지만 왜 어려워질까를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한 단어를 알려드릴게요. 네. 그게 바로 뭐냐면 늪이에요. 늪. 늪이 뭔지 아시잖아요. 한 번 빠지면 헤어날 수 없는? 그렇죠.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한 번 빠지면 헤어날 수가 없는데 늪에 빠졌는데 살려고 발버둥 치면 어떻게 되죠? 그럼 더 빠진다고 하더라고요. 빠져본 적이 없는데 예. 보통 영화나 이런 데 보면 더 발버둥 칠수록 더 빨리 빠지는 거예요. 네. 가만히 있으면 서서히 빠져요. 서서히 빠지기 때문에 조금의 차이를 느끼지 못해요. 물론 시간이 지나고 나가면 내가 빠져 죽는다는 걸 알게 됐겠지만 결국은 빠지는 중간에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안 하면 이걸 느끼지 못하는데 이거를 이제 우리가 늪에 빠졌으니까 어떻게 한번 살아보겠다고 열심히 발버둥 치는 모든 제도들이 이 늪에 빠졌다는 걸 인지하고 해야 되는데 이걸 모르는 상태에서 자꾸 정책을 쓰면 이것이 결과적으로 더 악화된 결과들을 가져온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부동산에서 양도소득세.
양도세를 강화했더니 결과적으로 거래량이 실종되는 상황이 발생하잖아요. 이제 와서는 그걸 풀 수도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지 않습니까? 이게 진퇴양난이 되어버린 거죠. 이게 이 사회에 대해서 늪이라는 한 단어를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벌어지는 일들이 왜 이렇게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아마 어느 정도의 해답이 나오실 거라고 생각해요. 네. 그러면 암울하지만 어쨌건 대표님은 그 뭐라 그럴까요? 이 지금 현재 가진 것이 없는 사람들이 네. 이 어떤 현상을 벗어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이제 그걸 벗어나기 위해서 이제 답을 드리려고 이 책을 쓴 거죠. 네. 네. 그렇다면 여기 보니까 그 폭락보다 더 무서운 쇠락이라는 표현이 네. 있던데 이거는 네. 뭘 의미하는 겁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내용이에요. 우리가 지금 뭐 방송에도 보면은 폭락이 온다, 뭐 10년 주기설이다. 그래서 1998년도에 IMF가 있었고, 2008년도에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었고, 2018년도에 온다 그랬는데 안 왔고, 그리고 19년, 20년도에 온다 그랬고, 또 코로나 때문에 위기라고 했지만 사실 뭐 별 큰 리스크 없이 지금 자본시장들은 더 상승하고 있고. 그런데 우리가 위기라고 생각하면 사람들이 폭락만을 위기라고 생각해요. 네. 급락하는 거죠, 일시적으로. 근데 폭락은 모든 자산이 동시에 급락하기 때문에 누구나 다 리스크를 겪게 돼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폭락은 기본적인 경제 체질이 약한 게 아니거든요. 순간적인 위기를 버티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짧게는 2, 3개월, 길게는 2, 3년 내에 회복이 돼요. 네. 그래서 아무 문제가 없이 경제가 오히려 더 성장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번 코로나 때도 그랬죠. 그렇죠. 우리가 이런 거예요. 건강하신 우리 대표님께서 너무 이 무리를 하셔가지고 체질은 건강한데 너무 하루 무리해가지고 쓰러지신 겁니다. 네. 근데 병원에 일주일 입원하시면 다시 완쾌가 되고 또 다시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쇠락은 뭐냐면 서서히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와 오늘이 다르지 않아요. 큰 차이가 없어요. 마치 개구리를 뜨거운 물에 넣어놓으면 얘가 튀어오릅니다. 발바닥은 디지만 몸은 데였지만 살아남아요. 그리고 딘 건 회복이 돼요. 그런데 찬물에 넣어두고 서서히 가열하면 얘가 죽는지 모르고 죽는. 그래서 위기는 점점 더 안 좋아지는 것이 가장 큰 위기고요. 폭락은 모든 자산에게 같이 오기 때문에 부자나 빈자나 같이 겪어요. 근데 쇠락은 부자들에겐 위기가 아니에요. 서민들에게만 위기가 돼요. 그래서 쇠락의 위기가 점점 진행되면 될수록 서민들은 더 어려워지는. 이게 이미 코로나가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금 사실 뭐 소상공인들, 네. 자영업자들은 많이 무너졌잖아요. 그리고 네. 또 정말 빚으로 지금 버텨나가고 네. 있는 상황이고, 네. 그걸 뭐 정부가 어떻게 뭐 도와줄 수 있는 방법도 한계가 있고. 그렇죠. 그들이 이제 어려워져서 한 거를 가진 사람들이 줍줍하는 상황이 또 발생해서 점점 부익부 빈익빈이 심화되는 거죠. 그렇다면 어쨌건 이제 우리가 이제까지 그냥 이 사회의 컨센서스는 이제 그 제로금리 시대가 왔기 네. 때문에 이제 투자를 통해서 금융 산업을, 그러니까 금융 네. 상품을 통해서 네. 재테크를 하고 돈을 불려 나가야 된다라는 게 이제 지금 많이 화두가 돼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은행은 피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네. 그거는 뭐 이자가 낮기 때문인가요? 뭐 금리도 낮지만 제가 이제 투자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보는 관점은 뭐냐면 은행이 싫어서 투자를 하자. 뭐 금리가 낮으니까 이걸 하자가 아니라 투자에 대한 본질을 꿰뚫고 우리가 투자에 대한 본질적인 투자를 하자는 겁니다. 네. 그리고 제가 지금 말씀드렸지만 사실 이렇게 막 얘기하다 보니까 너무 이렇게 우울하게 얘기하는 그런 게 있잖아요. 일단 우울하죠, 뭐 네, 일단 우울합니다. 현상이. 근데 그래서 제가 책에 쓴 내용이 있어요. 부자가 되기 어렵다면 부자와 같은 배를 타라. 이거거든요. 부자들이 뭘 하나 보고 그들과 같은 배를 탈 수 있는 것이 바로 뭐냐면 우리 사회에서 우량주에 투자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은행이 있는 것이 내 돈이 불어나지 않잖아요. 네. 그 사이에 은행이 1%, 2%를 가지고 있는 사이에 주식 부동산은 훨씬 더 뛰어가고 있거든요. 그렇게 얘기해요. 은행이 안전하다고 생각하시는데 1% 이자를 받으면서 은행에 돈을 묶어두고 있는 것이 더 위험하다. 이유는요? 안전하게 두었는데 그것이 결과적으로 안전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미 밖에서는 수많은 자산 가치들이 뛰고 있고 1% 이상의 물가 상승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렇죠.
근데 마치 투자를 위험하다고 생각하시지만 투자를 제대로 이해하면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군요. 그런데 뭐 그런 말씀도 하셨죠. 그 부자들에게는 은행이 오히려 부를 늘리는 수단이 네. 된다. 근데 그건 같은 조건인데 왜 가난한 사람에게는 날리는 게 되는 거고 부자에게는 늘리는 수단이 되나요, 은행이? 네. 단적인 사례로 얘기 드릴게요. 은행, 기업은행, 아시죠? 기업은행? 제가 주거래은행. 네. 기업은행에 예금하시면 이제 얼마 받는지 아세요? 1%에서 1.5% 받거든요. 근데 기업은행에 주식을 사면 배당은 5% 받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똑같이 내가 기업은행에 돈을 갖다 주는데 기업은행에 투자하면 5%, 기업은행에 예금하면 1%. 은행의 기원을 보니까 은행이 과연 언제 생겼고 왜 생겼을까라고 보니까 물론 굉장히 뭐 14세기, 15세기부터 이렇게 뭐 있었다라고 얘기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기업들이 은행을 소유하려고 하잖아요. 네. 우리나라는 금산분립법이 있어서 못하지만 그 이유가 뭘까를 보니까 은행에는 1%, 2%의 예금 이자만 줘도 만족하는 수많은 돈들이 묶여 있어요. 근데 사업하는 사람들은 1%, 2%를 벌기 위해 사업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걸로 기계를 막 놓고 제조를 가동하면 원가 대비 수십 프로, 수백 프로의 수익을 낼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사업하려면 돈이 필요해. 돈은 어딨냐면 은행에 다 있어. 그러다 보니까 자꾸 기업들이 은행을 소유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죠. 은행에서 보관하고 있는 그 돈을 마음껏 써보고 싶어서 낮은 이자로. 네. 제가 책에도 그런 얘기 썼어요. 우리 이제 대표님도 사업을 하시니까 사업하면서 사실 제일 이제 필요한 게 사람들이 필요하고 인력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또 제일 안타까운 날이 월급날이에요. 직장인은 월급 받는 날이 제일 좋지만 사장님은 제일 안 좋은 날이 월급날이에요. 월급 만들기 힘들어서. 월급 만들기 힘들고 열심히 번 돈을 줘야 되잖아요. 네. 근데 주변에서 모든 사장님은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이 돈을 월급을 주지 않고 내가 사업에 투자하면 더 많은 수익을 낼 텐데. 뭐 모든 사장님은 그러지 않으시겠지만 기본적으로 사업의 개념이 그러다 보니까 은행이라는 곳을 이용해서 더 부를 늘릴 수 있는 것이 부자들에게는 방법이 있다는 거고 일반 서민들은 그게 방법이 없으니까 자꾸 은행을 이용하게 되는데 그 은행에 돈을 몰아주면 몰아줄수록 그 돈은 결과적으로 부자들에게 훨씬 더 많은 활용 가치가 되어서 이전되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일반적으로 개인들이 생각하기로는 내가 뭐 예적금을 통해서 은행에 보관하는 게 나를 위한 일이고 네. 가장 안전한 네. 그 돈을 모으고 불리는 일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네. 그게 사실은 나를 위한 게 아니라 부자들을 위해 네. 하는 행동이다 이렇게 보실 수도 있는 거군요. 어찌 보면 우리가 세뇌되어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것에 대해서 너희들은 은행이 가장 안전한 곳이고 돈이 생기면 무조건 은행에 저축해야 돼 라고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세뇌가 되어 있는 것이고 그 세뇌를 누가 시켰는지는 모르겠으나 결론적으로 보면 그렇게 해서 세뇌돼서 내가 은행에 넣은 돈이 부자들에게는 사업자금으로 가서 수십 배, 수백 배의 수익을 내주고 있더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어쨌건 지금 부자가 아닌 상태에서 부자가 되고자 노력하는 사람들이라면 네. 결국은 부자들이 이용하는 곳 아니면 부자들을 위한 어떤 그런 시스템 이거를 네. 일단 배척을 해야 된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이 선택할 네. 수 있는 방법을 새롭게 찾아봐야 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군요. 뭐 그렇게 하기보다 부자들하고 같은 배를 타라. 아, 부자들이 뭘 하고 있나 잘 보고 집을 살려면 강남에 살아. 근데 강남에 살 돈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꾸 외곽에 사고 뭐 저기 지방에 사고 뭐 1층에 사고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은행도 우리가 예금을 하는 곳이 아니라 돈을 빌리는 곳으로 생각하고 네. 활용을 할 방법을 찾아야 그렇죠. 된다. 이런 식으로. 은행에 예금할 돈 있으면 은행에 주식을 사라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러한 방식으로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는 어쨌건 가난한 사람에게 불리한 시스템으로 돼 있고 점점 더 심해지고 있다. 앞으로 더 심해질 것이기 때문에 네. 우리가 어지간한 노력으로 이걸 탈출하기 위해서 발버둥 쳐봐야 네. 더 힘들기만 해질 뿐이다. 네. 예, 이런 말씀을 현재 시스템이 그렇다는 말씀을 하신 거고 많이 동감이 되네요. 네. 네.